그깟 포장마차 하나로. 기해군자, 내 손자가 먹기 시작했다고? 아니야. 설마. 김소희! 당신이 내 인생을 전부 망쳤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랑 왜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부산국제시장 한쪽 구석 찬 해풍을 맞으며 씨앗 호떡을 팔던 19살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떨어뜨릴 뻔했다. 고급스러운 패딩 점퍼를 입은 8살배기 꼬마 손님이 경이로움과 깊은 그리움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절박해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혹시 어머니를 잃은 아이일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신에게 어째서 어머니와 똑같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작은 아이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행복이 찾아가기를 바라겠다. 부산의 겨울 바다는 매서웠다.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해풍이 남포동 거리를 휩쓸던 밤 19살 박지아는 꽁꽁 언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뜨거운 철판 위에 호떡 반죽을 올려놓고 있었다. 오래되어 낡은 털모자와 얼굴을 반쯤 가린 두꺼운 목도리. 그 사이로 보이는 것은 피로와 추위에 지친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맑은 눈동자였다. 너무 오랫동안 한자리에 서 있어서 발끝의 감각은 이미 무뎌진 지 오래였다. 해진 운동화 틈새로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 양말을 축축하게 적셨다. 물려받은 낡은 패딩은 부산의 거센 바닷바람을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지아는 멈출 수 없었다. 따끈한 씨앗 호떡 있습니다. 부산 명물 씨앗 호떡이요. 목소리는 추위 때문에 염소처럼 떨려 나왔지만 지아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오늘도 장사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해가 지자마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주머니 속에서 얼마 전 받은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다. 구겨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였다. 전국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서울의 명문대에 지원하고도 남을 우수한 성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지안에게 그것은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다. 그때 노점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병원이었다. 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꼭꼭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는 지안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또다시 밀렸다는 연락이었다. 만성 신부전증 말기. 지안의 할머니인 오미자 여사는 지금도 병원 투석실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다. 친할머니는 아니었다.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갈 곳 없는 지안을 친손녀처럼 걷어주신 옆집 할머니였다. 지안에게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은인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거세게 불어와 노점의 비닐 천막을 세차게 흔들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호떡 누르개를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같은 시각 부산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초고층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해동그룹 강태환 회장의 거대한 저택. 수십 가지의 진수성찬이 차려진 거대한 식탁 앞에 8살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최고급 식기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도련님, 제발 한 술이라도 드십시오. 주방장님이 도련님 입맛에 맞추시려고
특별히 공수한 재료로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의자에서 조용히 내려왔다. 가느다란 팔다리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보였고 유난히 도드라진 광대뼈 때문에 아이의 얼굴은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작고 창백해 보였다. 운전기사 최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민준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련님, 저녁은 조금이라도 드셨습니까? 민준이는 대답 없이 광안대교의 야경이 펼쳐진 차창 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 강은영을 여인 민준이는 8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거식증이라고 진단했지만 국내외 최고라는 그 어떤 심리치료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차가 신호대기에 걸려 잠시 멈춰 섰을 때 어디선가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계피 향과 견과류가 섞인 따뜻한 냄새였다. 멈춰요. 평소에 자기 의사 표현은커녕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최 기사는 화들짝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련님? 저 냄새 저거 뭐예요? 민준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담고 반짝였다. 최 기사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 저거 호떡 냄새 같습니다.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네요. 호떡이 뭐예요? 민준이에게는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다. 해동그룹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이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것이었다.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최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강태환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어떤 사내진미도 거부하던 도련님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말했다. 최 기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결국 차를 길가에 세우고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지금 민준 도련님께서 길거리 호떡을 꼭 드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잠시 허락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전화를 끊은 최 기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준이에게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니 제가 사서 올 테니 차에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내가 직접 살 거예요. 저 이제 8살이라 계산도 할 줄 알아요. 민준이는 평소와 달리 강하게 고집을 부렸다. 최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호떡 노점 앞에는 따뜻한 온기와 달콤한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지아는 막 구워낸 호떡에 견과류를 채워 넣으며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때 지안의 눈에 조금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다. 一看就知道是昂贵的羽绒服，穿着干净整洁的小男孩和一个身材高大的男人一起站在了小摊前。 아이의 유난히 창백한 얼굴과 깡마른 몸이 지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걸로 다 주세요. 지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 꼬마 손님. 호떡은 하나에 1,500원인데 두 분이시면 3,000원어치면 충분히 드실 거예요. 지아는 돈을 돌려주며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주세요. 최 기사가 황급히 나섰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이런 걸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호떡 2,000원어치만 주시겠습니까? 그는 지갑에서 현금 2,000원을 꺼내 지안에게 건넸다. 지안은 웃으며
씨앗 호떡 2개를 종이컵에 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꿀만 들어간 일반 호떡 하나를 더 넣어주었다. 이건 서비스예요. 이건 씨앗 없는 꿀호떡인데 아이들이 먹기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꼬마 손님,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 민준이는 종이컵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뜨거운 꿀과 고소한 견과류가 입안 가득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최 기사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련님이 무언가를 맛있다고 말한 것이 지난 몇 년간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아는 민준이가 호떡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너무나도 여위고 창백한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했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가면서 먹어야 해. 민준이는 지안이 시키는 대로 작은 입으로 호호 불어가며 호떡을 먹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단순히 음식의 온도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만들어준 그 마음에 담긴 온기였다.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지아는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아니야,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또 놀러와. 차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는 남은 호떡이 담긴 종이컵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최 기사는 백미러로 그런 도련님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희미한 생기가 도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노점으로 돌아온 지아는 다시 철판 앞에 섰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산의 칼바람은 더욱 매서워졌다. 손님도 완전히 끊겼고 지아는 오늘 장사를 마감할 준비를 했다. 주머니 속 수능 성적표가 또다시 차갑게 바스락거렸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할머니,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어요. 지아는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다. 비록 가난하고 지독하게 춥지만 할머니가 계시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부산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아가던 두 사람의 운명이 따뜻한 호떡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부산의 한 명문 사립 초등학교의 수업 종료종이 울렸다. 민준이는 다른 날과 달리 서둘러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운전기사가 데리러 올 때까지 교실에서 천천히 나오던 아이가 오늘은 달랐다. 도련님,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최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인사했다. 민준이는 차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말했다. 기사 아저씨, 오늘도 호떡 가게 가요. 빨리요. How? 최 기사는 백미러로 민준이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 그 호떡을 먹고 난 후 민준이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다. 강태환 회장님도 그 보고를 받고 무척 기뻐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국제시장 앞 노점으로 가면 되지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저 혼자 갈 거예요. 저 이제 8살이라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자신감이 묻어났다. 최 기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노점은 차가 정차한 곳에서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이었다. 차 안에서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차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멈춰 섰다.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달랐다. 부산의 겨울 날씨치고는 유난히 포근한 날이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닷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다.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3,000원을 꼭 쥐고 차에서 내렸다. 최 기사는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도련님, 차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제가 여기서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민준이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노점에 가까이 다가가자 어제처럼 달콤하고 고소한 호떡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지아는 따뜻한 날씨 덕분에 그동안 답답했던 털모자와 두꺼운 목도리를 벗어 노점 한쪽에 걸어두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질끈 묶은 채 호떡 철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호떡 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지안이 고개를 돌렸다. 어제 왔던 그 깡마르고 창백한 꼬마 손님이었다. 어머,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네. 지안이 어제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민준이를 맞이했다. 그 순간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목도리와 모자 없이 햇살 아래 드러난 지안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맑고 커다란 눈동자, 오뚝한 코,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입술까지. 민준이는 자신의 방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떠올렸다. 집안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사진. 20살 때의 엄마 사진 말이다. 민준이의 작은 손에서 꼭 쥐고 있던 동전 몇 개가 또르르 굴러떨어졌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안을 가리키며 더듬더듬 말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안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다가 민준이의 말에 잠시 동작을 멈췄다. 아이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리움이 가득했다. 지안은 동전을 주어 민준이의 손에 다시 쥐어주며 부드럽게 웃었다. 꼬마 손님이 엄마를 많이 닮았나 보네. 엄마가 보고 싶구나. 민준이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누나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지아는 민준이의 절박하고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당황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눈빛이 너무나도 간절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엄마를 닮아서 반가웠구나. 영광인데. 지아는 귀엽다는 듯 밀가루가 살짝 묻은 손으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지안의 얼굴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로 사진 속의 엄마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았다. 호떡 2개 줄까? 어제처럼? 지안의 말에 민준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돈을 건넸다. 네, 주세요. 지안은 막 구운 씨앗 호떡 2개를 종이컵에 담았다. 그리고 어제처럼 꿀호떡 하나를 덤으로 넣어주었다. 이것도 서비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누나 기분이 좋거든. 민준이는 호떡이 담긴 종이컵을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지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안은 그런 민준이가 안쓰러웠다.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면 처음 본 자신에게 저런 말을 할까 싶었다. 호떡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오늘은 반죽이 더 쫄깃하게 잘 됐거든. 민준이는 그제야 호떡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한 꿀이 입안에 퍼지자 어제 그 행복했던 기분이 다시 밀려왔다. 맛있어요. 누나가 만든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And when 지아는 민준이의 말에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 꼬마 손님,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할까. 그럼 내일도 올 거야? 네, 매일 올 거예요. 학교 끝나자마자 매일매일 올 거예요. 민준이의 힘찬 대답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이의 순수하고 밝아진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래, 약속, 언제든지 와. 누나가 맛있는 호떡 만들어 놓고 기다릴게. 민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차를 향해 뛰어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지안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다. 누나, 내일은 더 일찍 올게요. 지안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알았어. 차 조심해서 가. 차에 탄 민준이는 차가 출발한 뒤에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지안을 바라봤다.
최 기사는 백미러로 그런 민준이를 보며 물었다. 도련님, 오늘도 호떡이 그렇게 맛있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기사 아저씨. 네, 도련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엄마 사진 있잖아요. 제 방 책상 위에 있는 20살 때 사진요. 최 기사는 잠시 당황했다. 민준 도련님이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네, 그 사진이 왜 그러십니까? 호떡 파는 누나가요. 꼭 그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최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엄마를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어린 도련님의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착각이겠거니 생각할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민준이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속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20살의 젊은 엄마가 대학 캠퍼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똑같아. 정말 닮은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 민준이는 사진 액자를 품에 꼭 안고 침대로 향했다. 그리고 남은 호떡을 하나씩 천천히 먹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꼭 할아버지한테도 말해야겠다고. 호떡 파는 누나가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말이다. 한편 노점에 남은 지아는 민준이가 떨어뜨리고 간 동전 하나를 발견했다. 500원짜리 동전이었다. 이런, 꼬마가 동전 하나 흘리고 갔네. 지아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일 오면 꼭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해가 저물자 포근했던 날씨는 금세 차가워졌다. 부산의 바닷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지아는 벗어두었던 목도리와 모자를 다시 챙겼었다. 그리고 다시 호떡을 굽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강민준이라는 그 작은 꼬마 손님 덕분이었다.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 걸까? 지아는 혼잣말을 하며 호떡 뒤집개를 움직였다. 자신도 엄마 없이 자랐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민준이는 엄마를 닮은 누나를 만났다는 기쁨에, 그리고 지아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순수한 꼬마 손님이 안겨준 따뜻함에 마음이 포근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이 우연한 만남이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운명의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운명의 실타래가 아주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동그룹 강태환 회장의 마린시티 펜트하우스. 거대한 식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강태환 회장 52세은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쉰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다운 위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회장님, 민준 도련님께서 아침부터 찾으십니다. 집사의 말에 강 회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시계를 보았다. 겨우 6시 반이었다. 평소 아침잠이 많아 식사 시간에도 겨우 일어나던 손자가 이 시간에 자신을 찾아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들라 해라. 잠시 후 잠옷 차림의 민준이가 식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무언가가 꼭 쥐어져 있었다. 할아버지, 어제 본 거 꼭 말씀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강 회장은 딱딱했던 표정을 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를 자신의 여부이자로 불렀다. 우리 민준이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이리 와서 앉아보렴. 민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민준이 방에서 가져온 엄마 강은영의 20살 때 사진이 담긴 액자였다. 할아버지, 어제 그 호떡 파는 누나 말이에요. 그래. 어제도 그 호떡이라는 것을 사 먹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 누나가요. 민준이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로요. 그저께는 모자랑 목도리를 하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어제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것들을 다 벗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강 회장은 손자의 진지하고 확신에 찬 표정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8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며 말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민준아, 사람은 누구나 닮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란다. 특히 우리 민준이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니까 조금만 비슷해도 엄마처럼 보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똑같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웃는 모습까지 전부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아이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강 회장은 손자를 달래듯 거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알았다, 알았어.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느꼈구나. 그런데 그 누나가 몇 살이나 되어 보이더냐? 고등학생 같았어요. 엄청 예뻤어요. 엄마처럼요. 강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민준이를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엄마가 참 예뻤지. 그 누나라는 아이도 아주 예쁜 학생인가 보구나. 하지만 민준아,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니? 그 누나는 다른 사람이야. 알아요. 하지만 정말 닮았어요. 할아버지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민준이는 시무룩해하며 사진을 다시 품에 안았다. 강 회장은 그런 손자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 알았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할아버지도 한번 보도록 하마. 이제 그만 가서 씻고 학교 갈 준비하렴. 오늘도 학교 끝나고 그 누나한테 갈 것이냐? 민준이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네, 오늘도 갈 거예요. 누나가 기다린다고 했어요. 아이가 방을 나간 후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에는 손자가 남기고 간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서재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앞에는 죽은 딸 강은영의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다. 10살 때의 은영이 그리고 갓 태어난 민준이를 안고 있는 20살의 은영이까지. 은영아, 강 회장은 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후회가 묻어났다. 손자의 순수하고 확신에 찬 그 한마디가 아주 오래전 억지로 묻어두었던 상처를 건드린 것이었다. 호떡 파는 누나가 은영이를 닮았다는 말. 그것은 그저 어린아이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마음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강 회장은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고통스러운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가 막 회사를 물려받아 젊은 회장으로 불리던 시절이었다. 첫째 딸 은영이는 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명문대에 수석으로 입학할 만큼 똑똑하고 누구보다 바른 딸이었다.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 은영이가 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모셔왔어요. 남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아니, 강 회장의 눈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였다. 가난한 집안에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수성가하려는 그저 그런 젊은이에 불과했다. 은영이는 그런 남자의 순수함과 열정에 반했다고 했다. 강 회장은 단호했다. 해동그룹의 딸이 그런 남자와 만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남자를 따로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면 되겠나? 남자는 모욕적인 제안에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은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그런 감정은 배가 부를 때나 챙기는 거야.
자네 같은 처지에 감히 우리 은영이와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강 회장은 책상 위에 두툼한 돈 봉투를 던졌다. 그러나 남자는 그것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전 은영 씨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강 회장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는 남자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은영이가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은영이는 쓰러진 연인을 부축하며 아버지를 원망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강 회장은 차가운 표정을 거두지 않았다. 강은영, 이 남자는 네가 만날 사람이 아니다. 당장 정리해라. 싫어요. 전 이 사람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뭔데 제 사랑을? 부녀의 대립은 극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강 회장은 결국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을 총동원해 그 남자를 은영이 곁에서 잔인하게 쫓아냈다. 유학을 빌미로 남자의 가족이 살던 작은 가게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남자가 떠난 후 은영이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의 임신 사실이 밝혀졌다. 강 회장은 딸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지만 은영이는 완강히 거부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아버지가 제게서 빼앗아간 그 사람의 마지막 남은 전부란 말이에요. 은영이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다. 은영이의 몸은 임신 기간 동안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 그리고 영양실조로 이미 너무나 약해져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제 아이 민준이 부탁해요. 그것이 20살 은영이의 마지막 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갓 태어난 아이만 남기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강 회장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의 기억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딸의 차갑게 식어가던 손, 마지막 원망 섞인 눈빛, 그리고 갓 태어난 민준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까지. 내가 너를 죽인 거다. 은영아. 그는 딸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다. 가문의 명예, 재벌가의 체면, 그런 것들이 딸의 생명보다 중요했던 과거의 자신이 지독하게 원망스러웠다. 민준이를 키우며 강 회장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다. 손자를 볼 때마다 죽은 딸이 떠올랐고, 그래서 더욱 민준이를 과보호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신처럼 말라가고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만. 강 회장은 은영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만약, 정말 만약에 민준이의 말대로 은영이를 꼭 닮은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강 회장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부산의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도 그보다 더 차가운 참회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았던 자신의 오만한 선택. 그것이 강태환 회장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첫 번째 거대한 죄책감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 일주일 동안 강민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국제시장의 호떡 가게를 찾았다. 이제는 최 기사도 당연하다는 듯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차를 노점 근처에 세웠다. 누나, 저 왔어요. 이제 민준이는 지안을 보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지안도 철판에서 호떡을 뒤집으며 반갑게 아이를 맞이했다. 우리 민준이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밌었어?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다. 지아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 작고 특별한 손님을 위해 늘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꿀호떡을 따로 준비해 두었다. 네,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했어요. 제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민준이가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예전에 민준이라면 체육 시간 내내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다. 호떡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아침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체력도 좋아졌다. 이제는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일도 생겼다. 우와, 정말? 우리 민준이 피구왕이네. 정말 대단한데? 지안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민준이는 마치 엄마의 손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복하게 눈을 감았다. 누나는 오늘 뭐 했어요? 누나는 왜 맨날 여기 서 있어요? 학교 안 가요? 민준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아는 잠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누나는 할머니 병원비 벌어야 해서 여기 있는 거야.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거든.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대학교, 누나 대학생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시험은 봤는데 돈이 없어서 아직 못 가고 있어. 지안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민준이는 그런 지안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누나 꿈이 뭐예요? 누나는 영양사가 되고 싶어.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지안의 눈이 노점의 작은 전구빛 아래에서 유난히 반짝였다. 비록 지금은 차가운 길거리에서 호떡을 팔고 있지만 지안은 자신의 꿈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와, 멋있다. 누나라면 꼭 될 수 있을 거예요. 누나가 만든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요. 민준이의 굳건한 응원에 지아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어린 손님이 자신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거대하고 따뜻한지 민준이는 아마 모를 것이었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차 뒷좌석에는 강태환 회장과 그의 비서인 윤 비서가 타고 있었다. 회장님, 저기입니다. 민준 도련님께서 매일 들르시는 호떡 노점입니다. 강 회장은 차창 너머로 국제시장 구석에 자리한 작고 낡은 노점을 바라보았다. 손자가 그토록 좋아한다는 호떡 가게, 그리고 죽은 딸 은영이를 닮았다는 바로 그 아이가 있는 곳이었다. 설마 정말로. 강 회장의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게. 잠시 지켜보자. 차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정차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날씨가 다시 추워진 탓에 지아는 며칠 전처럼 두꺼운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감싸고 있었다. 강 회장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계속해서 노점을 지켜봤다. 그때 민준이가 호떡을 다 먹고 지안에게 씩씩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누나, 저 이제 가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민준아, 차 조심해서 가고 내일 보자. 지안이 손을 흔들며 민준이를 배웅했다. 강 회장은 손자가 차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계속해서 지안을 관찰했다. 바로 그때 남루한 차림의 한 노인이 노점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꽤 오랫동안 굶주린 듯 얼굴은 초췌했고 몸은 심하게 떨고 있었다. 노인은 주머니를 한참 뒤적거리더니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를 꺼냈다. 호떡 한 개를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저 학생 이걸로 호떡 하나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가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아는 노인의 손에 들린 돈을 잠시 보더니 망설임 없이 갓 구운 씨앗 호떡 2개를 봉투에 담았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방금 구워서 엄청 뜨거워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아, 하지만 돈이.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오늘 밤 따뜻하게 주무세요. 힘내세요.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호떡이 담긴 봉투를 노인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노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돌아섰다. 잠시 후 이번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이모, 호떡 2개만 주세요. 빨리요. 학생이 급하게 지갑을 열었지만 안에는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었다. 호떡 2개를 사려면 3,000원이 필요했다.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네. 그럼 하나만 살게요. 학생이 아쉬워하며 1,000원짜리를 내밀자 지아는 손을 흔들었다. 아니야, 2개 가져가. 나머지는 다음에 돈 생기면 줘도 돼. 친구랑 싸우지 말고 나눠 먹어. 정말요? 우와, 이모, 감사합니다. 저 내일 꼭 갚을게요. 그래, 알았어. 맛있게 먹고 공부 열심히 해. 강 회장은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뻔한 아이였다. 그런데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렇게 아낌없이 베풀고 있었다. 요즘 세상에도 저런 아이가 있군. 강 회장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윤 비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참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퇴근길에 직장인들과 학원 가기 전에 학생들이 몰려들어 노점 앞이 잠시 분주해졌다. 지아는 지친 기색도 없이 여전히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견과류가 정말 고소하게 잘 볶아졌어요. 강 회장은 지안의 맑고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저토록 추운 날씨에도 저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쩜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끝내 아이의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두꺼운 목도리와 털모자에 가려진 얼굴은 그저 어렴풋한 눈매 정도만 겨우 보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가려진 눈매가 왜인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하지만 흐릿한 기억 속에서 확신할 수는 없었다. 회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것이. 윤 비서의 말에 강 회장은 아쉬움을 삼키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강 회장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지아는 여전히 작은 노점을 지키며 뜨거운 철판 앞에서 열심히 호떡을 굽고 있었다. 그 얇고 작은 어깨가 왜인지 모르게 강 회장의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었다. 정말 은영이를 닮은 걸까? 아니면 내가 민준이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마린시티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내내 강 회장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무언가 중요한 일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또다시 서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안의 선한 행동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추위에 떠는 노숙자에게 망설임 없이 호떡을 건네던 모습. 돈이 부족한 어린 학생을 웃으며 보내주던 그 따뜻한 미소. 저런 아이가 저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만약 정말로 민준이의 말대로 저 아이가 은영이를 닮은 아이라면 그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운명이 준비한 또 다른 시련 혹은 기회일까? 며칠이 더 지났다. 그동안 민준이는 여전히 매일같이 호떡 가게를 찾았고 돌아올 때마다 지안 누나 이야기로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잠들기 전에도 민준이의 입에서는 늘 그 호떡 누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할아버지, 오늘 지안 누나가 제 얘기 듣고 막 웃었어요. 누나가 웃으니까 진짜 예뻐요. 지안 누나는 대학교에 가고 싶대요. 영양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누나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이 새빨갛게 얼었어요. 불쌍해요. 강 회장은 손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저렇게 밝아지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그 대상이 하필이면 죽은 은영이를 닮았다는 정체 모를 낯선 소녀라는 사실이 어쩐지 불안했다. 그날도 민준이는 저녁 식사 시간에 지안의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 지안 누나 할머니가요. 엄청 많이 아프시대요. 병원에 계신데 투석비라는 게 비싸서 누나가 매일매일. 강 회장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으며 민준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래서 우리 민준이가 걱정이 많이 되나 보구나. 네, 누나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도 저만 보면 항상 웃어줘요. 저한테 제일 잘해준단 말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울먹임에 떨렸다. 강 회장은 그런 손자를 보며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룰 수 없었다. 식사 후 강 회장은 서재로 윤 비서를 불렀다. 윤 비서. 네, 회장님. 며칠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호떡 파는 아이 말일세. 네, 박지한 학생 말입니까? 조용히 그 아이의 신원조회를 다시 해보게. 아주 은밀하고 정확하게. 윤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족 관계를 아주 상세하게 확인해주게. 특히 부모 쪽을.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윤 비서는 회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며 조용히 서재를 나갔다. 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손자의 저 간절한 눈빛을,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그 아이의 선한 눈빛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다. 강태환 회장의 결심은 굳어졌다. 그리고 그 결심이 곧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사흘 후 아침, 강 회장의 책상 위에는 얇은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겉면에는 극비, 김미라는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었다. 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보고서는 단출했다. 단 한 장짜리 종이에 간단한 인적 사항만이 건조하게 적혀 있었다. 성명, 박지안, 만 19세, 현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반지하 월세, 가족사항, 조모, 보호자, 오미자, 만 72세, 만성 신부전증으로 주3회 혈액투석 중, 아버지 불명, 창, 어머니 김소희 9년 전 사망. 강 회장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김소희.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하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곳에 검은 잉크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김소희. 강 회장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그 이름이 새어나왔다. 젊은 시절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자신의 첫째 딸 은영이를 두고 그토록 비참하게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다. 강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고통스러운 과거 속으로 다시 한번 빠져들었다. 그가 22살이던 해였다. 부산의 한 작은 꽃집에서 20살의 아가씨를 만났다. 김소희. 소희는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 맑고 순수했다. 재벌 2세라는 자신의 신분에 주눅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남자 강태환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봐주었던 유일한 여자였다. 강 회장은 그런 소희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아버지였던 선대 회장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극심했다. 네가 미쳤느냐? 그런 근본도 없는 가난뱅이 계집을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이 집안을 망신시킬 셈이냐? 아버지, 소희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소희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여자를 내가 찾아주겠다. 그 계집은 절대 안 돼. 하지만 강태환은 결국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희와 결혼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시댁 식구들은 소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며느리가 아닌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다. 선대회장은 소희가 있는 식사 자리에서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시누이들과 형수들은 대놓고 그녀를 멸시했다. 오빠가 저런 여자한테 홀리다니 정말 집안 망신이야. 무슨 꽃집에서 일하던 애가 재벌가 며느리라니 어울리지도 않아. 소희는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묵묵히 견뎌냈다. 강태환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뱃속에 막 생긴 아이 은영이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강태환은 그런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여보, 오늘도 회식이 늦어질 것 같아. 미안해.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혔어. 며칠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 오늘도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강태환은 소희를 그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다. 그는 아버지가 두려웠고 시댁 식구들의 냉대가 불편해서 아내를 외면했다. 그 사이 소희는 그 모든 지옥 같은 구박을 홀로 견뎌야만 했다. 첫째 딸 은영이가 태어났을 때 잠시 집안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다. 선대회장은 손녀는 예뻐하면서도 며느리인 소희는 여전히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환이 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소희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다. 소희 씨,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유령 취급당하면서까지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소희의 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강태환은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희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럼 은영이는 어떡하고 아직 8살밖에 안 됐는데 은영이는 이 집에서 자라는 게 나을 거예요. 저 같은 보잘것없는 엄마보다는 해동그룹의 손녀로 자라는 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을 거예요. 안습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는 어린 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태환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지켜줬더라면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소희는 그렇게 떠났고 얼마 후 이혼 서류가 날아왔다. 강태환은 뒤늦게 아내를 찾으려 했지만 소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지금 20여 년이 지나 김소희라는 그 이름이 사망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다. 강태환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 김소희 9년 전 사망. 소희가 죽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박지안, 만 19세. 나이를 계산해 보았다. 소희가 떠날 때 은영이가 8살이었다. 그리고 지안이가 지금 19살. 그렇다면 소희는 자신을 떠날 때 이미 뱃속의 지안이를 내 딸을 임신한 채로 떠났던 거야. 강태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소희가 자신을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낳은 아이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내 아이인가? 아니면 이혼 후 만난 다른 남자의 아이인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강태환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만약 지안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또 한 번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피부치를 처참하게 버린 것이 된다.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딸을 저 차가운 국제시장 바닥에서 지옥 같은 고생을 하도록 방치한 것이었다. 그때 윤 비서가 조용히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김소희 씨는 9년 전 과로로 인한 합병증과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뭔가? 박지한 양의 출생 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부친란, 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이 바닥 끝까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리고 박지한 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옆집에 살던 오미자 씨가 거두어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보호자도 오미자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았네. 나가보게. 윤 비서가 나간 후 강 회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 김소희,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혼자서 딸을 낳아 10년간 악착같이 키우다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억만 근의 무게로 짓눌렀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손을 잡아줬더라면. 강태환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첫째 딸, 은영이를 잃은 죄책감도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지만 아내 소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녀를 절망 속에서 떠나게 만든 죄책감은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었다. 그것이 그의 두 번째 거대한 죄책감이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해가 기울고 있었다. 강 회장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부산 어딘가에서 19살 박지한이 어쩌면 자신의 또 다른 딸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추위와 싸우며 호떡을 팔고 있을 것이다. 강 회장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웠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그날 밤 강 회장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희의 얼굴이, 은영이의 얼굴이, 그리고 목도리에 가려져 있던 지안의 그 낯익은 눈매가 뒤엉켜 그를 밤새도록 괴롭혔다. 소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둠 속에서 강태환의 늦은 참회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사람에게 하는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남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손자 민준이와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 지안이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질문뿐이었다. 보고서를 받은 뒤 사흘이 흘렀다. 강태환 회장은 그 사흘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출근길 차 안에서도, 수백 명이 모인 회의실에서도, 그리고 밤늦게 홀로 서재에 앉아 있을 때도 김소희라는 그 세 글자가 망령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아침 강 회장은 마침내 결심했다. 윤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그 국제시장 노점으로 가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윤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준비해주게.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이는 칼이 된다고 해도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더 이상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었다. 오후 2시 정각,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국제시장 골목을 향해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운 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아니라면 이 지독하게 복잡하고 아픈 감정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윤 비서의 말에 강 회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강 회장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소보다 거리가 너무나도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에 모여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다. 저게 무슨 소란인가? 강 회장이 앞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윤 비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회장님 아무래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단속반이라니? 네, 그리고 용역업체 차량도 몇 대 보입니다. 상황이 불길한 예감이 망치처럼 강 회장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더 가까이 가보게. 어서. 차가 천천히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지안의 호떡 노점이 있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강 회장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노점은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다. 구청 단속반원 서너 명과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 대여섯 명이 지안의 호떡 철판과 집기들 그리고 작은 간판까지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이미 경고 기간은 충분히 지났습니다. 단속반원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날카롭게 들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강 회장의 눈에 그 소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소녀가 들어왔다. 낡은 털모자, 해진 패딩 점퍼, 그리고 두꺼운 목도리를 두른 박지안이었다. 지안은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었다. 안 돼요. 제발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지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 목소리에는 세상의 모든 절박함과 공포가 담겨 있었다.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중이야. 좋은 말 할 때 비켜.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지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트럭의 문손잡이를 작은 두 손으로 뒤붙잡았다. 이게 저희 할머니 투석비예요. 제 전 재산이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제발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네. 지안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새빨갛게 언 두 손은 트럭 손잡이를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강 회장은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처럼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가씨, 우리도 힘들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비켜줘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단속반원 중 하나가 조금은 미안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싫어요. 절대 못 가져가요. 이거 없으면 우리 할머니가 지안의 목소리가 끝내 울음으로 끊기고 말았다. 그때 용역 직원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화를 버럭 내며 앞으로 나섰다. 아, 진짜. 어디서 어린 것이 감히 일을 방해해. 남자는 지안의 어깨를 두 손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아, 갑작스러운 힘에 지안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짧은 비명과 함께 지안은 그대로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철퍼덕, 아주 둔탁한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빗물과 뒤섞여 만들어진 더러운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다. 지안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 속에 그대로 빠져버렸다. 낡았지만 늘 깨끗하게 빨아 입었던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역겨운 갈색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지안의 얼굴에도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지안은 차가운 진흙탕 속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옷 속으로 파고들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바로 그때 덜컹 하는 쇳소리가 들렸다. 용역 직원들이
지안의 호떡 철판과 누르개를 트럭 바닥에 거칠게 던져 실으며 생긴 소리였다. 오랜 시간 사용해 낡을 대로 낡았던 호떡 누르개는 트럭 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나버렸다. 안 돼, 안 돼요. 지안은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호떡 누르개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할머니의 투석비를,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벌어주던 유일한 희망이 그렇게 부서지는 모습을, 마침내 지아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부서진 호떡 누르개 조각을 바라보며 19살 소녀는 세상의 모든 절망을 토해내듯 그렇게 울부짖었다. 강태환 회장은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있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흙탕물 속에 쓰러진 지안의 모습이, 절규하는 그 처절한 목소리가, 산산조각 난 호떡 누르개가 강 회장의 눈 속에 낙인처럼 깊이 새겨졌다. 저 아이가 만약 내 딸이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이미 찢어지고 있었다. 소희를 떠올렸다. 시댁 식구들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에게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못했던 가여운 아내를, 은영이를 떠올렸다. 사랑하는 남자를 아버지에게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아이를 낳다 죽어간 불쌍한 딸을,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신의 또 다른 피부치일지도 모르는 저 아이가 저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절망에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또 지켜주지 못하는 것인가. 회장님,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하지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두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세게 쥐어져 있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 이 순간에는 느껴지지 않았다. 지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부서진 호떡 누르개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다. 이거라도 고쳐서. 지안의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미 쓸모없어진 쇠붙이 조각들을 보물처럼 모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구청 단속반과 용역들은 이미 트럭에 짐을 다 싣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윤 비서. 네, 회장님.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용암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격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금 당장 구청장에게 연락하게. 누가 저런 미친 짓을 지시했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우리 그룹 법무팀에도 연락해. 지금 즉시 전원 소집하라고 해. 윤 비서는 회장의 그 살기 어린 목소리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강 회장은 차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떨리는 손이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더 이상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다. 강태환 회장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의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휘감았지만 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지금 그의 온 신경은 저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있는 저 가여운 소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당장 멈춰. 강 회장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다.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트럭에 올라타려던 용역들이 멈춰섰고 구청 단속반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려 강 회장을 바라봤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뒤를 돌아봤다.
용역 직원 중 하나가 인상을 잔뜩 쓰며 강 회장에게 다가왔다. 아까 지안을 밀쳤던 바로 그 덩치 큰 남자였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우리 지금 공모집행 중이니까 일 방해하지 말고 비켜. 남자가 으름장을 놓으며 손을 들어 강 회장을 밀쳐내려는 바로 그 순간 윤 비서가 번개처럼 강 회장의 앞을 막아섰다. 비서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해동그룹 강태환 회장님이십니다. 윤 비서의 차분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명함을 구청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내밀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해동그룹,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이름이었다. 구청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용역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이게 무슨... 구청 책임자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거렸지만 윤 비서는 명함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는 저희 해동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윤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 손 떼시죠.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협상의 여지 따위는 단일 %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철거 명령이 그 철거 명령을 내리신 분의 연락처를 주시죠. 저희 그룹 법무팀에서 지금 즉시 직접 연락드릴 겁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구청 책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 뿐이었다.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 올라탔다. 지안을 밀쳤던 그 남자도 언제 그랬냐는 듯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단속반원들도 서둘러 차에 올라타며 서로 속삭였다. 해동그룹 회장이라고? 진짜야? 미쳤어. 큰일 날 뻔했어. 빨리 가자. 빨리. 하지만 강 회장은 그 모든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부서진 호떡 누르개 조각을 멍하니 주워 담고 있는 지안이를. 강 회장은 천천히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 걸음,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울렸다. 귓가에서 자신의 맥박 소리가 천둥처럼 들렸다. 또 한 걸음,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지켜봤다. 무언가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 회장은 지안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지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쇠붙이 조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작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진흙물에 젖은 낡은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강 회장은 그런 지안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목이 메었다.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다. 학생,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다. 학생, 지안이 움찔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손을 멈추고 작은 짐승처럼 조그맣게 떨고만 있었다. 모자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주변이 너무나도 조용했다. 마치 겨울바람조차 숨을 죽인 것 같았다. 지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진흙이 잔뜩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 맑은 눈은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안은 멍하니 강 회장을 바라봤다. 왜 이 낯선 재벌 회장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지아는 떨리는 손을 들어 모자를 천천히 벗었다. 낡은 털모자가 벗겨졌다. 진흙이 묻은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숨이 멎었다. 진흙이 묻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이마의 선을, 그 맑고 깊은 눈매를 강 회장은 알아볼 수 있었다. 은영이, 아니, 소희였다. 둘 다였다. 20살에 민준이를 낳고 세상을 떠난 첫째 딸 은영이의 이마가 그곳에 있었다. 시댁 식구들의 온갖 구박을 견디다 못해 자신을 떠났던 20살의 아내 소희의 눈매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강 회장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목도리도. 강 회장은 간신히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목도리도 빼줄 수 있을까? 지아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다. 시간이 영원처럼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목도리가 한 바퀴 풀렸다. 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소리를 냈다. 또 한 바퀴 풀렸다. 강 회장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진흙이 묻은 두꺼운 목도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지안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다. 강태환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소희였다. 22살, 부산의 작은 꽃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김소희가 그곳에 서 있었다.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 수줍게 웃던 그 야무진 입술, 모든 것이 똑같았다. 아니, 은영이기도 했다. 20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라며 집으로 데려왔을 때 바로 그 강은영이 그곳에 서 있었다. 간절했던 그 눈빛, 필사적이었던 그 표정, 모든 것이 겹쳐 보였다. 강 회장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52회를 살아오며 해동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아 그 수많은 풍파를 넘기며 그 누구 앞에서도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강태환이 지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국제시장 한복판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소희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심장 터질 듯한 떨림이 되살아났다. 은영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에 그 벅찬 감동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나약함과 오만함으로 지켜내지 못했던 그 지독한 후회가 죄책감이,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혹시 강 회장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처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너무나도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다. 아니, 어쩌면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다. 만약 다른 이름을 말한다면, 만약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끔찍한 착각이라면, 하지만 물어야만 했다. 반드시. 강 회장은 눈물을 닦았다.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물었다. 혹시 내 어머니 성함이?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다음 말을 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다. 지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강 회장을 바라봤다. 그 맑은 눈에는 여전히 의문과 혼란만이 가득했다. 강 회장은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다. 김소희시니? 그 세 글자를 말하는 순간 강 회장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지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놀라움이 그 진흙 묻은 얼굴에 확 퍼져나갔다. 네, 지안이 작게 대답했다. 맞는데요. 시간이 멈췄다. 강 회장의 귓가에서 윙하는 이명 소리가 났다.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그런데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질문에 강태환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무릎이 꺾였다.
52해 그 꼿꼿했던 인생을 살아온 재벌 회장이 그 누구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던 그 오만한 남자가 지금 이 차가운 흙탕물 웅덩이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매달렸다. 입술이 통제불능으로 떨렸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강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지만 눈물은 그 틈을 비집고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어깨가 아이처럼 떨렸다. 한참 만에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내렸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무릎 꿇은 채로 지안을 똑바로 올려다봤다. 떨리는 입술을 열고 간신히 말했다. 그분은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뭉개졌다. 내 전 아내였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지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전 아내? 엄마의 전 남편? 그 말은 곧 그럼 저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을 끝맺지 못했다.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그 한 문장 안에 들어있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마도 강 회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확신할 수 없었다. 보고서에 적혀 있던 부친 불명이라는 그 네 글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발목을 잡았다. 혹시 소희가 자신을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지독한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다. 그때 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일단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기도 했다. 그래야겠지. 강 회장은 자신의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진흙탕에 젖어 떨고 있는 지안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지안의 몸을 감쌌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내 몸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 지안은 여전히 극심한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너무 추웠고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윤 비서가 지안을 부축해 차로 안내했다. 강 회장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뒤따라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에 모든 소란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조용했다. 낮은 엔진 소리만이 차 안을 울렸다. 지안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옷에서는 차가운 물이 뚝뚝 떨어져 최고급 가죽 시트를 적셨다. 강 회장은 그런 지안의 옆에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차는 조용히 달렸다. 국제시장의 복잡한 골목을 빠져나와 병원을 향해 갔다. 강 회장은 지안을 곁눈질로 바라봤다.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가 꽉 쥔 작은 주먹이 창밖만 바라보는 저 옆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지안아,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지안이 작게 대답했다.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내 어머니 소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지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지 강 회장은 알 수 있었다. 폐렴이었대요.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어요. 아유,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거든요. 강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뒤로는 지안이 계속해서 말했다. 옆집에 사시던 지금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친손녀처럼요.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한테 절 부탁하셨대요. 지안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주먹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희가 병원비가 없어서 강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만약 자신이 소희를 조금 더 일찍 찾았더라면, 만약 소희가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연락했더라면 소희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아빠에 대해서는 지안이 말을 이었다. 엄마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걸 싫어하셨어요. 지안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강 회장을 바라봤다. 그 맑은 눈에는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사냐고. 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지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엄마가 그렇게 무섭게 화내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그 뒤로는 저도 다시는 안 물어봤어요. 강 회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소희가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얼마나 미워했을지, 아빠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 싫을 만큼 미안하다. 강 회장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다. 정말 미안하다. 지아는 강 회장을 그저 멍하니 바라봤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지안의 손을 잡았다. 진흙이 묻은 차갑고 작은 손이었다. 지안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음에 잠겼다. 내 얼굴이, 내 어머니의 이름이, 그리고 내 나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구나. 지아는 강 회장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자신을 잡은 크고 떨리는 손을. 나는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 시댁 식구들의 그 모진 구박으로부터, 지독한 외로움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지. 엄마. 강 회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났어. 그때 너를 베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지안의 눈이 커졌다. 그럼 정말로? 아마도.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네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죽은 내 첫째 딸 은영이에게도 나는 죄인이야. 왜? 그리고 너에게도 나는 지독한 의심이라는 죄를 지었다. 강 회장은 지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보고서에 네 아버지가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네가 정말 내 딸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 혹시 네 어머니가 나를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못된 생각을 했어.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강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은 눈물을 닦았다. 오늘 네가 저 차가운 흙탕물에 쓰러져 울던 그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나는 의심했어. 강 회장은 스스로가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게 제일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면서도. 지아는 강 회장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지안의 눈에서도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한테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강 회장은 그대로 무너졌다. 그는 지안을 껴안았다. 자신의 딸을 처음으로 안았다. 19해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 지안아.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 아빠가 너를 꼭 지켜줄게, 꼭. 강 회장의 통곡 소리가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을 가득 메웠다. 52회,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아픈 눈물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강태환 회장은 그 일주일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할 수가 없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지안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지안이를 저 지옥 같은 고생 속에 내버려둔 자기 자신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강 회장은 지안과 함께 병원 상담실을 찾았다. 의사가 하얀 봉투를 건넸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그 봉투가 천근만 근처럼 무거웠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다. 도저히 봉투를 열 수가 없었다. 제가 볼까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안이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꺼내 천천히 읽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지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순간 강 회장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박지안은 자신의 딸이었다. 강 회장은 지안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다. 부녀 관계라는 그 선명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강 회장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 종이 한 장을 붙들고 그는 그대로 무너졌다.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강태환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미안하다 지안아, 미안해. 52회를 살아오며 굳건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해동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도 대한민국 재벌이라는 신분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강태환은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딸의 존재조차 까맣게 몰랐던 한심하고 죄 많은 아버지였다.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내가 미쳤던 거야.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강 회장이 울먹이며 말했다. 지안은 그런 강 회장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작고 차가운 손으로 강 회장의 넓은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괜찮아요. 지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아빠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 말에 강 회장은 더욱더 목 놓아 울었다. 지안아. 그리고 지안이 말을 이었다. 저를 의심한 것도 이해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증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너를 네가 그 흙탕물에 쓰러져 울던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의심했어. 그게 제일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지안은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다 알았잖아요. 지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한테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그 말에 강 회장은 지안을 힘껏 껴안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강 회장은 지안과 함께 오미자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복도를 걸으며 강 회장의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렸다. 지안을 키워준 은인을 만난다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김소희, 자신이 버렸던 아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 할머니 여기 계세요. 지안이 한 병실 앞에서 멈춰섰다. 비좁은 6인실이었다. 강 회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가장 안쪽 창가 자리의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70이 넘은 나이에 만성 신부전증까지 앓고 계셔서인지 얼굴은 종이장처럼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다. 할머니. 지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안은 강 회장을 돌아봤다. 이분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 회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강 회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었다. 당신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지안이 아버지요? 강 회장은
깊게,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최강우 아니 강태환이라는, 맞지요? 강태환 회장 맞지요? 할머니의 물음에 강 회장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소희가 말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기 전에 강 회장은 할머니 옆에 작은 보조의자에 주저앉았다. 지안도 반대편에 조용히 앉았다. 할머니, 강 회장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다. 소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소희는 참 착한 아이였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다. 소희가 이 보수동 삼복도로로 이사 왔을 때 벌써 배가 이만큼 불러 있었지. 강 회장의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혼자였어. 20살간 넘은 것이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나는 그때부터 소희를 도왔어.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혼자 만삭의 몸으로 있으니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겠어.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소희는 출산하기 바로 전날까지 일했어. 저 밑에 국제시장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지. 강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희가 혼자서 그 모든 고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이를 낳던 날 소희가 혼자 병원에 갔어. 내가 늦게 알고 뛰어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안이를 낳고 소희가 아이를 보며 웃더라고. 그렇게 힘들게 낳았는데 아이를 보니까 웃음이 나온다고. 지안의 눈에서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소희가 아이 이름을 지었어. 지안이라고 연못처럼 맑고 깊게 자라라고.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소희는 10년을 악착같이 살았어. 아침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식당일, 밤에는 빌딩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지안이를 키웠지.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한 번은 내가 물었어. 지안이 아버지한테 연락이라도 해보지 그러냐고. 도움이라도 받으면 좀 나을 거 아니냐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랬더니 소희가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 평소에 그렇게 순한 아이가. 할머니는 눈가를 훔쳤다.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자기를 버린 사람이래요.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를 지켜주지 않은 사람이래요. 강 회장의 어깨가 억눌린 울음으로 떨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그 사람은 나하고 지안이가 없어도 아주 잘 살 거예요. 우린 그 사람 인생에 원래 없던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에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소희는 가끔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 밤에 지안이 재우고 우리 집에 놀러와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할머니,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하겠죠? 그렇게 물어보곤 했어.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 바보같이. 강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병실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소희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지. 폐렴이었어. 그해 겨울에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 한 번 못 받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소희가 죽기 며칠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우리 지안이를 돌봐달라고, 자기 대신 엄마가 되어달라고.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 앤드루,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이 죽도록 미워요. 하지만 우리 지안이는 그 사람을 참 많이 닮아서 행복했어요. 그 말에 강태환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할머니의 침대 옆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목 놓아 울었다. 소희가 자신을 그토록 원망했다는 것. 하지만 지안이를 통해 자신을 떠올렸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강 회장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한참을 그렇게 온 후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울음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도 외로웠어. 지안이가 있어서 나도 살았어.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할머니의 침대 앞에 바르게 섰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다. 52해 인생에서 해동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은 후로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절한 적 없던 강태환이 지금 이 비좁은 6인실 병실에서 자신의 딸을 키워준 은인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 회장은 절을 하고 또 했다. 제대로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멈추지 않았다. 소희에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참회와 감사를 지안이를 지켜준 이 은인에게 절을 올리고 또 올렸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20살의 아내 김소희의 사진,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20살의 딸 강은영의 사진, 그리고 오늘 병원 앞에서 몰래 찍은 19살의 딸 박지안의 사진. 강 회장은 그 사진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깨달았다. 자신의 아버지 선대 회장은 며느리인 소희를 잔인하게 구박했다. 그래서 강태환은 아내를 잃었다. 그리고 강태환은 딸 은영이의 사랑하는 남자를 잔인하게 쫓아냈다. 그래서 그는 딸을 잃었다. 자신이 아버지를 그토록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어느새 자신 또한 아버지와 똑같은 괴물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아버지에게 당했던 그 고통을 자신의 딸에게 똑같이 가했다는 것, 그것이 이 기막힌 비극의 핵심이었다. 아버지, 강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짓을 제가 제 딸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강 회장은 3장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소희야, 은영아, 그리고 지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틀 후 오미자 할머니는 해동그룹 본관 건물 최상층에 있는 VIP 전용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안대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일 인실이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고 할머니 한 분을 위한 전담 의료진 5명이 배치되었다. 국내 최고의 신장내과 전문의, 그리고 간호사 3명, 전담 영양사 1명.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호텔 같아요. 지안이 신기한 듯 병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이고, 이런 데까지 내가 무슨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강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이것도 부족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은혜를 평생 갚아도 부족합니다. 강 회장은 윤 비서에게 지시했다. 오미자, 어르신의 모든 병원비와 앞으로의 생활비는 우리 해동그룹에서 전액 책임진다. 국내에서, 아니, 세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려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강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제 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 회장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다. 지안과 함께 할머니가 VIP 병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 후, 강 회장은 지안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지안아, 이리 앉아라. 강 회장은 책상 앞에 푹신한 의자를 가리켰다. 지안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아빠가 너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강 회장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지안 앞에 놓았다. 오미자 어르신 은회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안이 서류를 들어 읽기 시작했다. 지안의 눈이 점점 커졌다. 아빠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한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너를 키워주신 오미자 할머니의 성함을 따서 은혜 장학재단을 설립할 거야. 너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다. 지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아빠, 할머니가 너를 거두어 주신 그 은혜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한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최소한 네가 겪었던 그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다른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해주고 싶구나. 지아는 서류를 가슴에 꽉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틀 후, 강 회장은 할머니의 병실을 찾았다. 어르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회장님,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이제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다. 최고의 치료와 영양관리 덕분에 안색도 맑아지고 말도 한결 또렷해졌다. 강 회장은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서류를 보여드렸다. 어르신, 이것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한참을 읽더니 눈물을 뚝 흘렸다. 이게 내 이름으로? 네, 은혜 장학재단입니다. 어르신께서 지안이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빛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할머니께서 빛나신 겁니다. 지안이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그날부터 강 회장은 재단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 달 후 재단법인 은혜장학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첫 해에만 100명의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장학생이 바로 박지안이었다. 아빠, 저는 장학금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아빠가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주세요. 지안이 사양했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이 재단의 의미가 바로 서는 거야. 지안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해 봄, 박지안은 꿈에 그리던 대학에 입학했다. 전공은 식품영양학과였다. 왜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니? 강 회장이 묻자 지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호떡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추운 날 사람들이 제 호떡을 먹고 행복해하던 그 따뜻함을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에게도요. 강 회장은 그런 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좋은 꿈이구나. 아빠가 언제나 응원할게. 지안이 해운대 펜트하우스로 들어온 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바로 강민준이었다. 고모. 8살 민준이는 이제 지안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제일 먼저 지안부터 찾았다. 우리 민준이 왔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예전에는 체육 시간만 되면 구석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장을 뛰어놀고 있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 우리 민준이 정말 씩씩하네. 지안이 민준이를 번쩍 안아 올리자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고모 배고파요. 그래? 그럼 우리 고모가 뭐 맛있는 거 만들어줄까? 호떡이요. 고모가 만든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아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다. 강 회장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최고급 호떡 철판이 그곳에 있었다. 자, 여기 따끈따끈한 씨앗 호떡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민준이는 호떡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깡말랐던 아이는 이제 볼에 살이 통통하게 올라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 보였다. 지독했던 심리적 거식증도 완전히 사라졌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할아버지, 저 오늘 밥 다 먹었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씩씩하구나. 강 회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가 모두 자신의 딸 지안이 덕분이라는 것을 강 회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안은 자신의 방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엄마, 김소희가 남긴 몇 안 되는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다. 그 안에서 지안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살 김소희의 사진이었다. 부산의 작은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지 뒤로 꽃들이 보였다. 세상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지안은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 나 아빠 만났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는 싫어할까? 엄마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지안은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치만 엄마, 아빠 용서해주면 안 돼? 아빠는 엄마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 지아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아빠도 생겼고 귀여운 조카도 생겼어. 할머니도 매일매일 좋아지고 계셔. 바로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고모? 잠옷을 입은 민준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민준아, 아직 안 잤어? 지안이 급하게 눈물을 닦았다. 고모 울어요? 왜 울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안에게 다가왔다. 아니야, 그냥. 지안은 민준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그냥 너무 기뻐서. 우리 민준이 만나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 민준이도 작은 팔로 지안의 허리를 꼭 안았다. 저도요. 저도 고모 만나서 정말 좋아요. 고모는 우리 엄마 같아요. 그 말에 지안은 더 세게 민준이를 안았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이었다. 1년이 흘렀다. 은혜장학재단의 첫 번째 공식 봉사 활동 날이었다. 장소는 부산 외곽의 한 보육원이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50여 명이 사는 곳이었다. 자, 여기 맛있는 씨앗 호떡 나갑니다. 줄을 서세요. 지안이 대학생이 되어 더욱 환하게 웃으며 갓 구운 호떡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보육원 마당에는 강 회장이 특별히 기증한 최신형 호떡 기계가 놓여 있었다. 와, 호떡이다. 저 2개 주세요. 2개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길게 줄을 섰다. 제가 고모 조수예요. 비켜주세요. 9살이 된 민준이가 옆에서 서툰 솜씨로 호떡 반죽에 견과류를 넣었다. 조금 삐뚤어졌지만 그래도 제법 그럴듯한 호떡 모양이 나왔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정말 잘하네. 고모보다 낫다. 지안이 칭찬하자 민준이는 더욱 신이 나서 일을 도왔다. 강태환 회장은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둘째 딸과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첫째 딸의 아들이 함께 웃으며 다른 아이들에게 따뜻한 호떡을 나누어 주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하게 호떡을 먹는 모습, 강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방금 구운 호떡처럼 따뜻한 미소였다. 이제 조금은 속죄가 되었을까? 강 회장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봤다. 소희야, 은영아, 이제 조금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왼쪽에는 20살의 첫째 딸, 은영이의 사진. 오른쪽에는 20살의 아내, 소희의 흑백 사진. 그리고 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강태환 회장과 딸 박지안, 그리고 손자 강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3사람 모두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 회장은 가운데에 새로운 사진을 들어 올렸다. 한참을 오래 바라봤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강 회장은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지독했던 겨울은 끝났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다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따뜻한 호떡 하나로 이어진 기적 같은 운명. 3대에 걸친 지독한 비극은 8살 어린 손자의 순수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완성된 이 가슴 아픈 부산 이야기에 대한 화자로서의 짧은 코멘트와 감사 인사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차가운 부산의 겨울 바람 속 흙탕물에 빠졌던 절망이 따뜻한 씨앗 호떡 하나로 연결되어 마침내 용서와 구원을 찾는 참 가슴 아픈 운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버텨낸 박지한 양과 아픔을 이어준 천사 같은 강민준 군, 그리고 늦었지만 평생의 죄를 속죄하려 노력한 강태환 회장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